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앞서 1, 2부에서는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이영빈 클래식 전문가가 소개해드리는 아주 차분하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꽂히는 클래식 음악 함께 했고요. 자, 가족과 함께 밥상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죠? 먹고 사는 이야기, 바로 경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 연일 화제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과연 나도 좋은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건강한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온 분입니다.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네, 추석 연휴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좀 나오시면서 부조리함을 느끼셨습니까? 쉬지 못하고 나오시는 상황이? 예, 근데 이번에 날씨가 참 되게 좋아서 네. 예,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추석 연휴를 쉰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네.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3, 4부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2, 30년 동안 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재벌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AI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벌개혁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7만 원을 넘어서서 8만, 9만, 11만 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활동 중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만감이 좀 교차를 하는데, 근데 맨 처음에 한 98년도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총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주요 지배구조 개선 회사로 이제 주목한 이유는 삼성전자야 다른 데는 만약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좀 더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은 굉장히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제1의 회사로 봐서 이제 저희가 활동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한때 이제 SK 하이닉스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요즘 또 회복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둘이 듭니다. 같이 가더라고요, 주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재벌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삼성이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인다 이런 인식을 가질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긴 합니다만. 물론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승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또 재판들 겪으면서 본인은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상속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또 여론이 또 최근에 좀 좋아진 것은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서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 방향에 좀 보탬이 될 것도 같은데. 거의 주가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냥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경영권 승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짝 힌트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다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심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장남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물도 좋다, 체구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사세까지는 가는구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니만 나중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 자, 우리 경제 전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과연 주가 5천 시대에 나도 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와 저성장 시대,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정부가 꺼내든 화두, 생산적 금융, 명절이 모인 가족들이 이게 뭐야? 좀 낯선 용어이기도 합니다. 금융은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생산적으로 가자는 말은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쭉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은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계속 있었는데 그 의미는 생산적으로 가야 되지 비생산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은. 그렇죠. 말은 그런데 그쵸.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비생산적이 바로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매년
크게 이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이 세 주체의 대차 대조표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하고 이제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가 74%거든요. 거기다 기업과 접치면 거의 80% 육박이 되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부동산은 생산에 뭐 별로 기여 안 하는 거고 비생산적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가 기업 개인이 다 묶여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 같은 경우 원리금 갚느라고 되게 바쁘고요. 네. 대출이자 같은 거 되게 좀 과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돈도 없는 거고 그런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이제 흘러가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지양하자 이제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돈의 흐름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왔단 말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는 조금 더 이거를 좀 푸시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 길죠. 뭘 하나 사면은 뭐 분기나 반기나 이제 몇 년 걸쳐서 수익을 내는 건데 주식 시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그리고 상하 변동폭이 30.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을 좀 솟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끌릴 만한 포인트들은 확실히 주식 시장이 있긴 합니다. 잘 될 떡잎 미리 알아보고 여기다 이제 물을 주자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통로가 주식 시장이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자산은 아니고 나이별로 젊었을 때는 조금 자기가 가진 자산에 좀 많은 비율을 투자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좀 위험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가서 부동산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게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 보면은 머리 희끗희끗한 그 할머님들 할아버지들도 주식창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과연 이제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 이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왜 하필이면 주식시장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개인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전 사회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개인, 기업, 정부 이 3주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데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기업에 돈을 주고 의무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측에다가 생산을 맡는 기업 측에다가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기업 측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 돈을 구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대출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리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신주 대가로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잘 되면은 나중에 배당을 하더라도 그 나중에 일이니까 안 되면 안 주는 거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이자를 안 주고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공장을 짓든지 이렇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자라고 하면 결국 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만들자라는 거나 이치가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돈이 그 기업 측에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기존에 발행한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건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그냥 그 거래법뿐이지 않냐. 그게 왜 그 기업 측에 어떤 돈이 흘러가는 거랑 연결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견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이미 발행한 구주라고 하는 발행된 주식이 거래가 잘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주식이 앞으로도 만약에 신주를 발행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 보면은 개인의 경우에 아파트랑 연립 같은 경우 있을 때 똑같이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더라도 아파트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비싸냐고 생각하면은 그게 현금성이 더 강하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유동성, 현금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는 그런 현금화 그리고 유동성이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회사,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나중에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낙후가 됐다고 하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고 구주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충분하게 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뭔가 이제 이렇게 콜렉팅해서 모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론을 좀 얘기하시던데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뭘 이렇게 모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피규어다, 뭐 희소성 있는 피규어다 이렇게 모았는데 본인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팔아야 될 때는 정말 인기 있고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뒀다가 쓰려고. 근데 주택에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인기가 있고 매매가 원활한 것들이 결국에는 가치를 인정받는다. 주식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요즘에는 이런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오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평가의 대표적인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아직까지 유효하게 좀 쓰는 말이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자라든지 이제 각 기관들에 쓰는 말인데 예. 이제 왜 디스카운트냐라고 이제 했을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 게 PBR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P가 이제 프라이스 시가라는 거고 그 회사의 주식 가치고 이제 B가 이제 북밸류 순자산 가치라고 보면 되고 두 개를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PBR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 사업을 하려고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근데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그 주식회사가 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1억 원에서 사업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지금 1억 원으로 남겨놓으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정기예금이 3% 받지. 똑같이 가치가 가게 되면 이거는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예. 예, 돈만 날리는 거니까. 예. 그럼 외국은 어떠냐라는 건데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1.6입니다. 1.6이고 대만 같은 경우가 2.4. 그리고 이제 OECD 선진국 같은 경우가 평균 3.4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높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죠. 보통 사업을 할 때 보통 이 순이익률을 보통 0.7% 그러니까 7% 정도로 보니까 최하를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사업할 만한 그런 유인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PBR이 1이면은 사업해봤자 그 순자산만큼 똑같은 거니까 회사 가치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옛날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평가를 못 받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은 이제 제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 예. 뭐 이런 거 예를 드시는 분도 있고 회계 불투명성도 예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노동 시장이 너무 경직다 이런 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요즘은 이제 공통되게 좀 이게 우리나라 저평가된 거겠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는 지배주주 낙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가 이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되더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껏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 일치되게 좀 보는 거는 지배구조 낙후. 예,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을 거의 이제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해외에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그거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경제 문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 그룹 같은 경우에 총수의 어떤 황제 경영, 예, 이런 제왕적인 그룹 내에서는 자기 말이 그냥 전부 다 절대적으로 되는 그 부분이고. 좀 그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이 너무 이제 그 경제력이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죠. 예. 자, 요즘에 정부가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을 고치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관계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지배주주의 문제점이 이제 지배주주의 너무 전횡을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찾는다고 하면은 결국 지배주주의 전횡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자는 걸로 해결책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해라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법이라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지배주의 전횡을 좀 감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법 개정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선법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제 그랬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복현 전 금감원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선법 개정에 자기 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서도 지금 지배구조 문제점이 있고 예.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 법은 상법이다라는 거 쭉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경제 민주화를 맨 앞에 내세우면서 그때도 상법 개정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법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제도가 돼야지만이 어떤 지배주주의 어떤 전행을 개선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어떤 명제고요. 그걸 여태까지 여러 차원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했던 건데 이번에 현 정부는 조금 약간 푸시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는 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살짝 미묘하게 감정이 상하든지 대치점에 서든지 그래야 되는데 역대 정부 항상 들여다보면은 뭐 정경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뭐 고용을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해외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투자를 하든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정부가 성공하는 데 좀 도움을 주든지 이런 기회에서 서로 상생했던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시민들은 현 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진짜 그 핵심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외쳤고 윤석열 정부도 상법 개정을 했던데 왜 안 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 하다가 재계 반발하면은 그냥 서로 간에 기브앤테이크하고 거기서 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예.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할지 안 될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푸시가 좀 심한 거 보니까 이번에 하려나? 저 진짜 개인적으로는 의지는 보인다. 예, 의지는 보이긴 하는데 또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근데 저는 이쪽에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약간 그 좀 물러나자 말고 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그 지배구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져요. 단기간에 일단 성과를 내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주가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그죠? 예. 해외 사업을 수주하거나 이제 뻔하거든요. 어떤 그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들이 그간 이제 기업들과 그런 암암리의 거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다 아는 거죠. 국민들도. 다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한 측면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야당 측에서는 그게 이제 기업 죽이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하고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상법 개정 카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OBS 추석 특집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과연 나도 좋은가? 나도 좀 재미를 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경제에 주목받는 어떤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쉽게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쉬운 말이 아니라 가지고 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큰 흐름은 뭐냐면은 기존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좀 어떻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 뭐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사회이사가. 사회에서도 월급 받지 않나요? 월급 받고 결국 다수결 제도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하는 일 없죠. 꼴자석이 그렇죠. 네, 거수기 이사계라고 하고. 네. 아주 꼴보적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10대 그룹 같은 경우는 8천만 원도 받고 와. 엄청나는 거예요.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인데. 아니면 쓴소리하면 바로 자르면 8천만 원이 못 버는 건 날아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 하라고 사회이사 제도로 줬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게 회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예. 누군가 가가지고 쓴소리를 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보낼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를 결국은 다수결 제도로 하면 회장님이 가장 많으니까 회장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그 투표 제도를 바꿀까라고 고민해서 지금 이제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말씀하신 두 가지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전부 다 편법적으로 막았던 제도입니다. 집중 투표죠? 집중 뭘 집중해서 투표한다는? 투표를 집중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님과 제가 이제 두 명이 이제 이번에 두 명을 뽑는데 예. 후보가 만약에 둘이라고 하면은 네. 앵커님과 제가 후보라고 하면은 앵커님이 먼저 이제 첫 번째 후보로 딱 나오게 되면은 회장님이 딱 보고 앵커님은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뽑아주겠지만 저는 껄끄럽고 그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얼굴 잘생긴 뭐 앵커님만 이렇게 들어가고 저처럼 그냥 삐딱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순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주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지역권하고 정당 투표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를 2명이라고 하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때 2개를 저한테 전부 다 몰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도. 그러면은 잘하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모든 주주들이 그래 쓴소리할 사람은 이상훈이다. 라고 이상훈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를 전부 다 몰빵을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만약에 일치 단계에서 저를 만약에 지지한다게 되면은 저는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노의 목소리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표를 그 당시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만큼 이게 몇 개를 복수를 주고 그 복수를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chấp 수 있다라고 하는 투표 제도를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니만 정관에 우리는 집중 투표 안 합니다라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거를 딱 이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의무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의무화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이제 정관에서 그렇게 배제를 못 시킨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제 회사마다 이제 큰 회사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3명 이상 두고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라고 상근감사를 따로 두게 돼 있는데, 근데 감사위원회를 뒀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표를 다수결에 따라 가지고 회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가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나 감사위원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딱 옛날에 제도로 하나 둔 게 있어요. 제도로 둔 게 뭐냐면은 회장님 다수 최대 주주 지배주주의 투표율은 3%를 캡으로 씌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 3%만큼만 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본 거든요. 헌법재판소장 이제 임명할 때 대통령 뭐 여당 뭐 야당 뭐 이렇게 분배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회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3%만 하도록 이게 딱 캡을 딱 씌워놨는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사를 다 뽑아요. 먼저 다 뽑은 다음에 다수결로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3%를 다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자기 입김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3%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을 이제 표본을 그냥 자기가 다수결 뽑은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편법을 딱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쓴소리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선출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3% 룰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뭐 오늘 다양한 얘기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부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3부에서 못한 얘기들은 잠시 후 4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